안녕하세요. 박지윤입니다. 미국의 한 저명 대학의 물리학자와 심리학자들이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요. 음악 교육이 과학과 수학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추상적인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컴퓨터 교육보다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어릴 때부터 클래식 음악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좀 더 조직적이고 통합적인 사고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음악은 단순한 감상과 치유를 넘어서는 많은 도움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클래식 음악 좀 더 쉽게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클래식 갤러리 시작합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지휘자이자 음악 감독이신 서희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클래식과 친해지기에 도전하고 계신 분입니다. 모델 박들선 씨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들선입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박은어의 저녁별의 노래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네. 한 주 동안 어떤 소망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실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제가 결정해야 될 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 결정이라는 게 혼자서 해야 되잖아요, 결국에. 두렵죠, 그러면. 그래서 혼자라는 그 외로움이나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평안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평안을 부어달라고 정말 하나님 자체만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소원을 조금씩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들어주시죠. 네. 네. 저도 뭐 특별하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뭐 평안함과 가족의 건강 같은 기도 제목 네. 가지고 있는데 선생님은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계세요? 두 분은 굉장히 수준이 높으신 기도를 하시네요. 아, 그런 건가요? 네, 저는 뭐 가장 많이 하는 거 우리 가족의 건강. 네. 또 네. 최근에 저희 딸이 또 이탈리아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네. 아이가 잘 적응하고 네. 뭐 그 본인의 일들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 또 저는 또 좀 독특한 게 있어요. 내가 갖지 못한 것들이 사실은 많잖아요. 제가 네. 지휘자이긴 하지만 음악적으로 나에게 더 필요한 것들 사실은 현재 지금 어떻게 가질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그냥 애가 엄마한테 떼쓰듯이 그냥 나한테 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의 기도, 뭐 주로 그런 기도 많이 하는데 두 분은 너무 수준 높은 기도 하셔가지고 제가 마음이 제가 좀 예전에는 찔리네요. 그런 기도를 많이 네. 했었는데요. 상처가 조금 있더라고요. 저도 말은 안 했지만 뭐 살 빠지게 해달라 이런 기도도 합니다. 아, 그러세요? 사실은. 네. 저는 한 3년째 그걸 하고 진짜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좀 덜 그랬을 텐데. 네, 다 같은 마음인 것 아, 같네요. 그렇군요. 네. 오늘은 기도와 관련된 곡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구노의 아베 마리아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아, 아베 네, 마리아요. 네. 아베 마리아 하면 흔히 천사의 기도, 성모곡 정도로 그렇죠. 저희가 떠올리게 되는데요. 자, 일단 샤를로 구노의 아베 마리아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첼리스트 서미선 선생님의 연주를 함께 들어볼게요.
네, 샤를로 구노의 아베 마리아 함께 감상해 보셨습니다. 저는 참 좋다라는 표현밖에는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그냥 서정적인 이 시를 한 편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에 좀 위로가 된다? 그런 편안함이 느껴져서 굉장히 좋았는데요. 네, 저희가 위로를 받았다면 자연스러운 반응일까요? 위로를 받으셨다는 게 정말 당연한 것 같아요. 저는 아베 마리아 이 음악처럼 정말 평안하고 또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식을 주는 그런 음악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정말 아름다운 음악이라고 생각되는데 특히나 이 아베 마리아의 명곡들이 많죠. 네. 오늘 우리가 네. 들었던 이 구노의 아베 마리아도 그렇고 또 그 유명한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 또 카치니의 아베 마리아 뭐 네. 이런 아베 마리아가 사실 정말 많은 작곡가들이 작곡을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명의 작곡가들의 아베 마리아는 정말 명곡 중의 명곡이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나 몇 년 전에 그 나왔던 드라마 있죠. 천국의 계단. 네. 이란 네. 드라마에 카치니 아베 마리아가 나와서 굉장히 부음을 일으켰었고 또 최근 프로그램에는 The King to Hearts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이승기 씨 나오는. 네네. 이 프로그램에 또 그 하지원 씨와 이승기 씨가 같이 피아노를 치는 그 음악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감상한 구노의 아베 마리아였는데 정말 명곡 중에 명곡이고 저도 이 음악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편안한 마음에 항상 듣고 있으면 이렇게 심신을 달래준다. 내가 네. 갖고 있는 스트레스를 풀어준다. 뭐 이런 느낌 많이 들어요. 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떠올리기에는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를 위한 네. 기도의 노래, 찬송의 노래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아베 마리아라는 곡에는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나요? 그야말로 그 예수님의 어머니시죠. 네. 성모 마리아를 찬양하는 곡인데 그게 보면은 마리아 찬양만 아니고 마리아에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간청의 의미가 그렇죠. 있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개신교에서는 이 아베 마리아라고 하는 곡을 좀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탐탁치 않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마리아를 찬양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러나 또 그 마리아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네. 이 아베 마리아도 개신교적으로도 별로 나쁜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이 곡은 성모 찬가이면서도 우리를 위한 대속의 기도 뭐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유명한 작곡가들이 아베 마리아에 대해서 설명을 네.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헌정의 의미로 이 아베 마리아를 작곡을 해서 뭐 개수만 해도 100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좋게 그렇게 될 네. 겁니다. 네. 그런데 구노의 아베 마리아를 들어보니까 참 익숙해요. 그래서 네. 이 곡이 이렇게 유명했나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이 곡의 반주입니다. 피아노 반주 들으셨겠지만 이 피아노 반주가 바로 바흐의 음악이에요. 네. 바흐의 그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제1번의 제1번 곡이에요. 프렐루드라고 하는 곡인데 세계의 많은 음악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지구상의 모든 음악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바흐의 평균율 피아노 곡집 1집과 제2집만 있으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세계의 음악을 다시 재건할 수 있다.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바흐의 이 음악은 모든 음악의 기초라는 얘기거든요. 기본 중에 기본 중의 기본이죠. 그래서 이 프렐루드 이 곡을 그대로 반주로 썼어요. 구노가. 그리고 그 위에 음악을 구노의 멜로디를 실은 거죠. 그러니까 바흐 구노의 아베 마리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고 또 가사 또한 마리아 송가를 또 차용을 해서 썼기 때문에 이 음악은 반주와 가사를 차용한 음악이다. 그러면서 완성도를 더 높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귀에 더 안정감 있게 들리고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들어보다 보니까 사실은 구노가 바흐를 다시 새롭게 탄생시킨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뭐 일명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뺏겼다, 차용했다 이런 네. 의미보다는 네, 새롭게 네. 탄생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바흐의 음악은 사실은 묻혀있던 음악이었어요. 근데 그 음악을 세상에 널리 떨쳐준 사람은 맨델스존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이후의 작곡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흐의 음악이 지금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또 음악의 아버지 바흐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네. 됐는데 구노라는 사람이 또 자기의 멜로디에 바흐의 음악을 같이 실어서
바흐의 멜로디를 차용이라기보다는 하나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 현대 감각에 맞게 만들어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고요. 또 그런 작업이 요즘 들어서는 더 많죠. 네. 최근에 들어서는 융합 또 복합 뭐 네.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음악에도 사실은 그런 음악들이 많죠. 특히나 편곡 작업에 있어서 네. 네. 브람스라는 사람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기가 같이 바이올린 연주를 브람스는 피아니스트였는데 네. 함께 바이올린 연주했던 헝가리 작곡가가 있었어요. 바이올리스트 겸 작곡가였는데 이 사람과 연주 여행을 다니다가 헝가리 너무너무 아름다운 멜로디를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곡을 쓴 것이 바로 헝가리안 댄스거든요. 아, 유명한 곡이잖아요. 네, 너무 다라라라라 너무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음악이 나오고 나서 레멘이라는 사람이 생각할 때, 내 음악을 차용했어? 그리고 소송을 걸었어요. 네. 근데 결국은 누구의 승소로 끝나냐면 브라함스의 승소로 끝나요. 왜냐하면은 이 음악은 내가 작곡한 것이 아니라 내가 편곡했다. 저는 이 편곡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어떤 멜로디를 더 새롭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저는 장의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리고 또 이 구도 아베 마리아가 좀 특별한 게 그 내용에 또 우리나라와 연결되어 아, 네네. 있는 연관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구노에게는 자기가 따라잡지 못할 만큼 음악적인 재능을 가진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계속 음악가가 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사제가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 발령을 받게 되냐면 바로 우리나라에 발령을 받았어요. 아, 선교사로 온 네.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온다는 것은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와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 이름은 앵베르라고 하는 친구였는데 네. 이 친구가 한국에 오는 모습도 보지를 못했고 군호는 한참이 지났는데 이 친구가 한국에서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군호는 정말 북받쳐오르는 그 슬픔을 참지 못하고 혼자 뛰쳐나가서 정말 펑펑 울었겠죠. 저는 뭐 사실을 못 봐서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썼던 곡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감상한 구노의 아베 마리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와도 굉장히 큰 그렇네요. 밀접한 관계가 있는 네. 그런 곡들이죠. 그렇게 순교하신 분들이 없었다면 네. 지금처럼 이렇게 기독교가 자리 잡지도 못했을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 생각도 들고요. 좀 어떤 책임감 같은 것도 느껴지고 참 슬프네요, 그죠? 네, 저는 이렇게 듣다 보니까 하나의 음악 자체가 사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슬픔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순교라든지 이런 아픔에서 나오는 것 근데 같아요. 너무 네.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이 음악은 분명히 굉장히 슬픈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슬픔이라는 것이 또 아름다움과 맞아 떨어져 있어요. 네. 근데 한켠으로 보면 소망도 있는 것 같아요. 위로도 되고. 네, 친구의 그 죽음 자체가 사실 네. 그대로 끝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렇죠. 연결되어 있으니까 네. 그게 평안으로 또 이어지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네. 참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얼마나 컸을까요? 하지만 단순히 슬픔에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어떤 감정, 예술로서 승화된다는 것이 참 음악의 폭이 참 넓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해보게 합니다. 자, 구노의 아베 마리아가 친구를 잃은 슬픔을 담았다면요. 연인을 잃은 슬픔을 그린 곡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펜바흐의 자클린의 눈물 함께 감상해 보시죠.
클래식의 매력이 한 발 더 다가서는 시간, 클래식 갤러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펜바흐의 자클린의 눈물 감상해 봤는데요. 시작부터 저희가 참 슬프다 이런 얘기했는데 어떠셨어요? 정말 가슴을 이렇게 찌른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가슴을 찌르는 듯한 아픔이 있는데 네. 정말 사랑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들으면서 정말 사랑은 알 수가 없다. 네. 끝없는 미로구나 이러면서 저는 앞서 들었던 아베 마리아가 어떤 슬픔 가운데서도 좀 이렇게 우리를 올려주는 것 같다면 이 곡은 참 가라앉히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이 곡은 굉장히 재미난 스토리가 있는 그런 곡이죠. 뭐 애절한 스토리이기도 하고 네. 사실은 이 곡의 작곡가는 오펜바흐라고 하는 사람인데 오펜바흐라는 사람은 1800년도에 대의 작곡가로 활동하던 사람이에요. 물론 태어난 곳은 독일이었지만 주로 이제 프랑스를 위주로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 오펜바흐가 작곡했던 곡인데 이 이름이 제클린의 눈물이라고 붙어 있단 네. 말이에요. 네. 여기 나온 제클린이 누구냐면은 1900년도에 살았던 제클린 듀프레라고 하는 세계적인 첼리스트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네, 뒷시대 네. 사람인데. 뒷시대 사람의 이름이 어떻게 먼저 작곡한 사람의 작품에 붙어 있을까? 그것은 이 작품이 오펜바흐의 작품 중에서 잘 미발표곡으로 있었던 곡이었는데 이 곡을 발견한 사람이 토마스 베르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이 이 곡을 발견을 했는데 이 음악을 이 사람도 첼리스트였는데 자기가 연주를 해보니까 너무나 사무치게 마음속에 아픈 느낌이 들어서 이 곡의 제목을 자기 친구이자 그때 불치의 병으로 정말 아쉬운 인생을 살다 간 제클린의 눈물과 같다. 네. 그래서 이름이 제클린의 눈물 이렇게 지어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클린이란 인물이 확실히 좀 불행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인물이었나요? 제클린은 정말 스타였습니다. 5살 때부터 첼로를 시작을 했고 네. 그 시대 최고의 첼리스트라고 하는 카잘스 또는 로스트로포비치 같은 네. 세계적인 스타들에게 또 수업을 했고 또 일찍부터 정말 세계적인 첼리스트의 반열에 올랐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23살 때 결혼을 합니다. 누구와 결혼했냐면은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인 다니엘 바렌보임이라고 하는 사람과 네.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다니엘 바렌보임은 굉장히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네. 제클린 디프레는 이미 그때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첼리스트였고 그 첼리스트와 연주를 한다는 것은 자기의 명성 또한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네. 그래서 두 사람이 굉장히 많은 연주 여행을 다니게 됩니다. 제클린 디프레는 계속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또 그러나 바렌보임은 더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한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연주를 하는데 디프레가 연주를 하다가 활을 놓쳐버려요. 큰 그런 실수죠. 어마어마한 실수죠. 네. 그 일이 있고 나서 다니엘 바렌보임이 아내인 제클린 디프레를 굉장히 구박을 하죠. 왜 연주자가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연주자가 활을 놓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막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디프레에게는 그게 문제의 병이 왔던 거죠. 모든 관절이 굳어가는 그런 병이 와서 자기도 모르게 놓쳤던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28살에 결국은 연주자로서의 생을 마감을 하고 이제 투병 생활을 하는데 다니엘 바렌보임은 작년에도 우리나라를 방문했었죠. 웨스트 이스트 디반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오케스트라를 데리고 와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연주를 하고 정말 세계적인 지휘자인데 이분이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아내의 병실을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찾지 않았다는 그런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네. 같은 여자로서 참 네. 불쌍하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저도 결혼했지만 네. 저희 남편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정말 극과 극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네. 정말 세계적으로 화려한 듀프레의 음악은요 정말 싱싱했고요. 스케일이 컸고 여자긴 네. 하지만 또 정말 아름다움에 있어서는 그 시대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의 정말 아름다운 음악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녹음도 남겨져 있고요. 그 짧은 시간 연주를 했지만 네. 그렇지만 마지막 말년은 정말 슬프기 그지없죠. 그러니까 이 음악을 토마스 베르너가
제클린의 눈물이라고 지었던 것이 어찌 보면 좀 당연한 일이 아니었을까. 네, 그래도 이렇게나마 추모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게 참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음악적인 그런 재능과 인간적인 매력과는 별개다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네요. 그런데 이야기 들으니까 그냥 음악적인 것도 그렇지만 가수 한 인간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네. 네. 그렇지만 예술이라는 것 이것을 통해서 후대의 사람들에게 계속 회자될 수 있다는 것. 승화될 수 있는 거죠. 네. 네. 저는 이 작품을 통해서 또 제클린이 한 번 더 말씀하신 것처럼 승화된 것 같고 또 자기 이름을 끝까지 남겨놓았으니까 이제는 슬퍼하지 않지 않을까요? 네. 이 곡을 통해서 그녀의 삶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슬프게 다가오는 곡이었던 것 같은데요. 원작자인 자크 오펜바흐는 어떤 작곡가였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오펜바흐는 독일 태생의 작곡가인데 이 사람은 프랑스에 가서 음악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희가극의 창시자다라는 얘기까지 들을 만큼 많은 작품의 가극들을 썼어요. 가극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오페라거든요. 네. 오펜바흐란 작곡가가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너무 이 사람의 음악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오펜바흐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좀 생소하시죠? 네. 어떤 음악이냐면요. 딴딴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네. 캉캉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 말하는 이 음악이 오펜바흐의 천국과 지옥이라는 오페라의 서곡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또 이런 멜로디 있어요. 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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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의 2악장의 1막에 나오는 그 음악인데 이런 멜로디들은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는 반면 이상하게 일반적으로 이 사람의 이름은 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재미난 작곡가죠. 네. 뭐 얼핏 들어보면서 우리가 클래식 음악을 그렇게 모르는 건 아니다라고. 네, 뭐 그럼요. 원작자와 제목을 몰라서 그렇죠. 그럼요. 정말 많은, 제가 그러잖아요. 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나 클래식 좀 아는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자신감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맞아요. 저도 조금씩 자신감이 살아나고 있어요. 그런데 오펜바흐는요, 제가 유대인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네. 오펜바흐는 유대계 혈통을 타고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한 네. 것 같고요. 뭐 유대계 혈통을 타고난 사람들 참 많죠. 네. 우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맨델스존도 유태계 혈통을 타고난 사람들인데 이 유태계 음악가들이 2차 대전 전에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시기 이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박해와는 좀 관계는 없지만 사실은 유태인 음악가들 하면은 이 2차 대전 전에 이 박해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히나 그 후르트 뱅글러라고 하는 유명한 지휘자, 이 사람은 베를린 필하모니의 종신 지휘자였는데 이 후르트 뱅글러는 유태인은 아닙니다만 이 사람이 유태인 음악가들을 보호해줬다는 이유만으로도 모든 지휘에서 파면되는 일도 있었어요. 그때 음악가가 누구였냐면 바로 힌데미트라고 하는 현대음악 작곡가였는데 정말 좀 어느 정도였냐면은 힌데미트 스스로가 유태인이 아니고 힌데미트의 부인이 네.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힌데미트는 정말 엄청난 박해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시절이었네요. 국립음악원의 교장이었는데 부인이 유태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표를 내라고 강요를 당하고 그러나 후르트 뱅글러는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곳에서 약해지면 안 된다고 굉장히 계속 강건을 해서 붙잡아 놓았지만 어느 날 힌데미트도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사표를 내죠. 그런 작곡가들도 쉔베르크라고 하는 12음 기법을 만들었던 그런 작곡가도 그런 부류의 작곡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박해를 통해서 더욱더 강건해지는 것 같아요. 네. 요즘도 뭐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국민성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하잖아요. 네.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특히나 유태인 음악가들이 지혜로운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네. 그 음악가들을 국가적으로 또 많은 후원자들이 그 사람들을 후원하고 키워주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민족성이라는 것은 정말 버릴 수 없는 부분이 있구나. 그리고 정말 끈질긴 그런 모습도 보여줄 수가 있고 아무튼
유태인 출신의 음악가들 생각하면 저는 그 사람들이 자꾸 생각이 나요. 네, 오늘 저희가 배워봤던 오펜바흐는 네. 비록 그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죠. 열애였지만 네. 유태인 음악가들은 또 그런 아픔을 또 음악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던 그렇죠. 그런 네. 운명에 처해진 사람들이었네요. 인간의 몸을 닮아 있기 때문에 어쩌면 첼로곡에 끌리는 건 본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첼로를 통해서 아름다운 두 곡의 음악 만나봤습니다. 이 아베 마리아라는 곡을 통해서는 친구를 잃었던 군호의 슬픔을 느낄 수 있었고요. 자클린의 눈물이라는 곡을 통해서는 너무나 젊은 나이에 음악과 또 사랑하는 사람과 또 이 생과 이별해야 했던 한 여인의 슬픔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삶을 관통하는 큰 아픔이지만요. 음악으로 승화시키니까 참 아름답네요. 네, 오늘 클래식 갤러리는요, 깊은 감성을 울리는 첼로곡 두 곡 함께 했습니다. 서희태 선생님, 오늘 시간 어떠셨어요? 특히나 제가 좋아하는 악기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아름다운 두 곡의 첼로곡들을 통해서 저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네. 좋은 시간이었던 것 네, 같습니다. 박돌선 씨도 더 좋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들으면서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음악을 만드는구나. 사실 스토리가 있잖아요, 네. 안에. 네. 그래서 굉장히 나도 그 음악 속에 좀 들어간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독일 작곡가 슈만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술가는 인생과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만큼 이 예술이 우리 삶과 동떨어져서 멀리 높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삶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의 삶을 그대로 투영하고 반영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삶의 희로애락을 잘 녹여낸 그런 음악들 감상하시면서 한 주 동안 평안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요. 더 멋진 음악들 가지고 여러분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